은평구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임상심리 전문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얼굴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삶이 지칠 때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욱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한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웃는 일에 웃음이 나지 않는, 그렇게 감정이 무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대부분은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것들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화가 났는지, 난처한지, 아니면 놀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점수로 환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100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100점일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사망, 가족의 사망이 가장 큰 점수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혼이나 결혼과 같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우리에게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꼭 안 좋은 일들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안 됐지만 결혼을 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평생 동안 이제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건 역시 50점 정도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것도 점수가 한 30점 정도 되고요. 또 이사를 하게 됐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 20점 정도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새 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결혼이 50점, 이사가 20점, 그리고 승진이 30점, 이 점수를 모두 더했더니 100점이 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비슷한 점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건들이 겹치는 경우에도 한 개인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용어를 만든 건데요. 우리는 항상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온이 몇 도인가요? 네, 대부분 36.5도. 요즘에 37.5도 이렇게 넘어가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통증도 느끼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이 바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하고는 반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는 대부분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사건들이 쌓이고 쌓인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번아웃이라는 용어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에 상담실을 찾아오는데요. 스트레스도 나이를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은 친밀감 대 고립감이에요. 학창 시절을 지나서 대학 생활을 지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속하게 된 집단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아니면 혼자서 고립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찾아오고요.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무요원 기간이 끝나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년기가 되면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인가 라는 고민으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 사진 한 장이 보이시죠? 이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잔뜩 주눅든 모습이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심리학자 중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행동심리학, 그리고 이제 학습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강아지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칸막이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허들이 있죠. 양쪽에 바닥에는 전기가 통하는 이제 선이 깔려 있습니다. 양 옆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삐 소리가 울리면 그 강아지가 있는 곳에 바닥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허들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편에 넘어간 다음에 또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울리면 전기가 통하고 다시 허들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피하게 되겠죠. 강아지는 이렇게 불쾌한 자극을 피하도록 금세 학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피하게 되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학습한 이후에 양쪽에서 전부 다 전기가 통하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삐 소리가 나서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펄쩍펄쩍 뛰면서 허들을 넘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이후에는 무기력하게 전기가 통하더라도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스키너는 이를 통해서 우울증이 어떻게 발병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집에 있으실 거예요. 구청에서 나와서 일하실 때는 당연히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또 해야 될 업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편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강아지는 맨 처음 스트레스 사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또다시 언제 전기가 통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삐 소리가 울리면서 허들을 넘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 곳으로 피했을 때는 잠깐 안도를 했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회피, 그 상황을 벗어남으로써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강아지 그림에서 보셨듯이 삐 소리가 안 울렸는데도 주변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불안과 회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런 불안과 회피의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해지는데, 우울할 때는 기분 좋은 활동들을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상이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자연스럽게 흥미도 떨어지고, 이렇게 우울과 즐거움의 상실,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힘으로는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강이죠. 한강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한강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아니면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죽고 싶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 한 달 후임이었는데요. 저도 이등병 시절에 굉장히 낯선 군 생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저의 후임병 역시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게다가 눈치가 조금 없고 체력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해서, 제가 군 생활을 하던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는데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임무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선임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어느 날 봉구 창고 뒤에서 "김영준 이병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긴 했지만 1, 2학년 마치고 얼마나 많은 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나 역시 힘들고 군생활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같이 건강하게 제대를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좀 다독거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물론 힘들었지만 고비고비마다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무사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 동료,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고 싶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을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점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묻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지, 삶의 이유를 또 묻다 보면 이 친구에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살을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니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은 삶이 굉장히 퍽퍽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애써 위로하고 뭐 병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담센터로 연결한다든지 했을 때 또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어쩌지?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하면은 제 자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한강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도 이제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곳이죠. 빨간색 다리인데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을 던지더라도 살아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기점으로 한쪽은 강, 한쪽은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몸을 던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운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나중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뛰어내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이 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양가 감정인데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잘 살고 싶지만 삶이 힘들어서, 아니면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외롭고 고독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 4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더래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태도가 변화되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패나 역경을 겪은 뒤 다시 회복하는 힘인 거죠.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루어졌던 연구는 이제 에너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와이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어하는 휴양지인데, 이 에너미 워너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황폐화된 곳이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도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에너미 워너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정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랜 연구 결과 끝에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밝혀졌어요. 그 둘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한 가지였다고 해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뭐 삼촌이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이라도, 선생님도 없다 그러면 친구라도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이 있다면 충분히 역경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바로 중요한 관계를 잘 맺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잠 얼마나 주무시나요?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적정 수면 시간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시간 정도가 적당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 7시간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또는 너무 적게 자는 경우에는 우울이라든지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증상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못 잘 때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못 잔 다음날 졸린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졸리다 라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그 전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잠을 자면서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낮에 잠을 잤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만 안 자면 그 다음날 또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잠을 못 잤는데 잠이 안 온다, 졸립지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생체시계가 고장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면장애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근긴장도가 높은 사람들. 잠이라는 거는 이제 온몸이 이완되는 경험인 거죠. 편안하게 쉬는 건데, 평소에 이제 긴장도가 높다 보면은 또 일을 하다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늘 긴장된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녁에 몸을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수면 시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7시간 정도가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렘 수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꿈꾸는 수면의 단계인데, 얕은 수면 단계에 있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렘 수면 하다가 또 얕은 잠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한 4사이클 정도 돌거든요. 이 한 사이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빠른 사람은 1시간 반에 4사이클, 6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는 거고, 한 사이클이 좀 느린 사람들, 긴 사람들은 2시간에 4사이클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7시간 맞출 필요 없고 6시간 정도 자서 그 다음날 졸립지가 않고 개운하다, 그럼 6시간만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 수면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길이가 불규칙적이면 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잠 못 자게 하는 게 있죠. 바로 핸드폰.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핸드폰에서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잠을 못 자게 하는 백색광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거는 수면을 해칠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야겠다 하면 핸드폰 내려놓고 바로 컴컴한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잠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잠은 꼭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버스 또 배차 간격 있잖아요.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긴 해요. 하지만 꼭 온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이러다 또 잠 못 자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각성돼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도 잠은 꼭 오게 돼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을 거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신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체 만족도 어느 정도이신가요? 아직 젊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오거나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도 피트니스 센터 간다든지 하는 것도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어느새 몸무게 늘어나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요즘에 먹는 걸로 많이 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이 쪄 있고, 또 항상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배터리 용량 늘리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운동이라는 게 이 마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 환자에게 운동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약물을 처방해 주잖아요. 처방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용량이죠. 좋은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 어떤 주기로 약물을 복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몸무게가 70kg 정도 되는 성인이라고 볼 때 일주일에 3회 6.4km 정도 걷거나 뛰면 적정한 용량이에요. 여기서 내가 운동을 3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번 하실 때 9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5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번에 50분, 나는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번 하실 때 4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살을 안 할 것인가, 불행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행복한 사람이 자살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보고서가 하버드의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버드생들의 추적 연구,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연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놨죠. 웰리스와 일리스의 차이점 무엇인가? 웰리스는 잘 지낸다는 뜻이죠. 웰빙 이런 말 하잖아요. 일리스는 질병입니다. 이 웰리스와 일리스의 차이점은 뭐 같으세요? 네, 바로 위와 아이, 같이 있느냐 혼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재미와 의미를 느낍니다. 함께 하면 더 즐겁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재미도 없고 의미를 찾기도 힘들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치거나 아니면 온전한 휴식이 필요할 때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상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병원에 온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질병에 속하는지, 이 마음의 병을 평가하고 진단 내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다 저같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 됐었어요. 여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니까 그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는 10 몇 명 중에 저하고 다른 남자 1명, 2대 한 13?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 건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제 모습이 좀 낯설고 나답지 않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너무 의식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는 내가 나쁜 행동이 아니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냥 생긴 대로 행동하자 라고 했더니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꺼려 하잖아요. 또 갈등 상황에 부딪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좋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기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 갈등,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말을 안 하고 지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표현을 하자. 뭐 욕하는 거 아니면 생각이 다른 거니까 표현해서 그때그때 풀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갈등 상태가 지속되면 늘 긴장하게 돼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살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남자니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지 않은 척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넘어갔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조금 뭐 핀잔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고 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면서 또 발뺌을 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은 와이프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다라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내 말 속에 상대방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었을 거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갈등이 조금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대부분의 관계는 좋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사실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질문에도 선뜻 답을 하기도 힘들지만, 또 행복하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 행복을 측정해보자 라고 제가 질문을 하나 올려놨는데,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근래 당신은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보시고 매우 만족하다라고 하면 10점, 매우 불만족하다라고 하면 0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죠? 자, 몇 점 정도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를 떠올려 보시고, 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제가 여기 이 그림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제 각 나라별로 행복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몇 점인지 이제 생각해 봤던 그 동일한 질문으로 각 나라의 행복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점수가 가장 높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8점, 핀란드는 7.9점, 스웨덴도 7.8점으로 7점 후반대에서 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8점 정도의 행복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핀란드,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6.1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6.4, 중국도 6.2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점 정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평균이신 거예요. 그리고 케냐나 카메룬 같이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거죠. 이 질문은 이제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행복도가 지금
5점이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수면이나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 꾸준히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갖고 나가면 당연히 행복도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이 간단한 질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요 근래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보다 행복한 삶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복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절반은 타고난다 그래요.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긍정적이고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절반은 타고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타고나지 않겠어요?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나머지 절반만 잘하면 우리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팔도 불편하고 아니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눈도 불편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제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을 쫓아가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해서 그게 나에게도 행복을 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떨 때 행복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많이 웃었을 때, 즐거움을 느꼈을 때, 아니면 의미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 의미를 찾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것보다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긴장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회복 달력성,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 역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어느새 사회복무를 마치는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